김진길의 시조 창작 10원칙,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작 원칙 10가지 중에서 창작 단계와 환류 단계에 해당하는 나머지 5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창작 원칙 6번째는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 공정에서 건물이 잘 지어졌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수도나 전기, 인테리어 등 설비를 통해서 살아있는 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5가지 창작 원칙에 의해 튼실한 골격과 내용으로 시조의 얼개가 짜여졌습니다. 그 안에 생명, 즉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인데 저는 음악적 요소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조 시인들 중에도 가락이라고 하면 마치 고시조나 시조창이 연상되는지 고개를 가로젓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락은 다른 말로 선율입니다. 소리의 높낮이나 길이, 리듬과 서로 어우러지는 이 가락의 맛이 시조의 본령, 즉 본질과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형률의 틀 안에서 선율은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K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조는 가장 한국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의 음악성을 잘 살려야 하는 일은 시조 시인의 숙명일 것입니다. 음악성과 리듬감을 살려주는 것, 즉 시어의 배치, 배행, 소리의 강약, 장단, 반복 등을 통해 시조의 내면도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독자의 마음을 타고 흘러갈 것입니다. 리듬감을 하기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이라고 영국의 편집자 다이애나 에슬은 말했습니다. 저희 작품 중에서 나름대로 리듬을 살린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화불을 놓다. 어여 불 당겨라. 변방에 바람이 있는다. 파발마 발굽보다 먼저 가 닿으려면 서둘러 회를 올리고 마을 몇쯤 공중 넘어라. 잔가지 툭툭 치며 시계를 여는 나절 임진년 피어 올린 급보를 받아들고 사르다 남은 불씨를 여지가는 봉수되어 몇 뿌리서 몇 뿌리로 점점을 잇댄 길은 반천년 빈터인데 민들레는 왜 회를 드나. 봉화불 산을 내려와 들불로 번진 광장. 이 작품은 청강문학상 수상 작품인데요.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에 대해 매우 활달한 기상으로 달려가는 리듬을 만들어 호쾌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을 몇쯤 공중 넘고 급보를 받아들고 회를 올리고 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는 듯하며 그런 리듬은 봉화의 기능을 살려서 우리에게 오지 못한 봄을 향한 다급해진 민초의 함성으로 읽을 수 있거니와 남녘에서부터 몇 뿌리와 몇 뿌리 넘어오는 봄의 전경을 떠올려 민들레 피는 봄 들판으로 읽게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리듬은 작품 안에서 활력감을 풀어 넣어주는 장치이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원칙은 적확한 이름을 붙인다입니다. 김춘수 시인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의미를 넘어 존재를 일깨우는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성 있는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이름이겠죠. 정완영 선생님께서는 포시법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한자로 포자는 사로잡다는 의미를 지닌 글자입니다. 사냥에 나선 포수가 단 한 발의 총알로 짐승의 숨통을 끊어서 제압하듯 작품을 단번에 꿰뚫어 잡을 수 있는 제목 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목 붙이기는 첫째, 작품 전체를 꿰뚫는 이름이어야 하고, 둘째, 내용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생명이 느껴지는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따로, 내용 따로가 아닌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인의 개성에 따라 제목을 붙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개성적으로 붙이되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미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이호우 시인의 오라는 작품입니다. 오, 이호우. 찌응 터질 듯 팽창한 대낮 고비의 정적. 읽던 책을 덮고 무거운 눈을 드니 석류꽃 뚝 떨어지며 어디선가 나딱 소리. 낮을 의미하는 이름절 한자어를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내용과 오후 정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제목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라고 붙은 제목이 표본실에 있는 곤충의 중심을 핀으로 고정하듯이 이 짧은 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호우 시인의 작품을 좋아해서 한 편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화. 이호우. 꽃이 피네 한잎 한잎. 한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빛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꽃이 피어나는 찰나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받쳐주는 제목이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적합한 이름을 붙인다는 원칙은 작품의 첫 대면, 첫 인상으로서 내용을 잘 관통해야 합니다. 8번째 창작 원칙은 30번 이상 퇴고하고 1번 독자를 적극 활용한다입니다. 퇴고의 노력에 따라 작품의 도달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고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을 신뢰합니다. 방금 쓰고 난 뒤 괜찮은 듯 싶었는데 며칠 묵혔다가 꺼내보면 결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자유시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정춘 시인의 주편 1 여행이라는 시편입니다. 주편 1 여행. 서정춘.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참 많은 분이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서정춘 시인께서는 이 오행 37자로 구성된 촌철살인의 짧은 시를 무려 4년이나 걸려서 80번 이상을 고쳐 썼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퇴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저는 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일본 독자의 반응을 꼭 참고를 합니다. 저희 일본 독자는 아내입니다. 아주 날것의 초안에서부터 완성된 최종 작품까지 살펴줍니다.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문외한이지만 그의 반응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 독자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읽는 표정, 읽는 시간, 반응 등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하는지 감을 잡습니다. 일본 독자의 피드백은 작품의 퇴고와 재구성에 있어서 참고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일본 독자 활용을 응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글쓰기는 없고 오직 고쳐 쓰기만 존재할 뿐이다 고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0번 이상 퇴고하고 일본 독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은 저희 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창작 원칙은 숙성시를 적극 운영한다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퇴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설익은 과일을 납품하거나 판매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듯이 시인에게 있어서 작품을 지면에 내놓는 일이 바로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쫓긴 급급한 발표나 설익은 작품을 내놓는 것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퇴고를 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등단 10년 무렵까지도 이런 과오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폴더 중에 숙성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퇴고가 끝나면 1차 완성본을 숙성실에 넣고 수시로 꺼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품을 내놓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최종 완성작 폴더로 옮깁니다. 최근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염전 무자위. 늘어진 가난의 추가 바퀴살을 타고 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허공을 딛는 걸음. 고독한 순례의 길이 해수를 저아 올린다. 태양을 걸머매고 수차 위에 서는 일. 짜릿짠 신앙 아니면 어찌 견딜 수 있나. 소금적 절은 생에서 하얗게 뼈꽃 핀다. 일생을 야이면서 쳇바퀴로 닿은 거기. 이 땅의 아버지는 다 그렇게 길 가는가. 늦저녁 천일염전에 소금별이 쏟아진다. 소재를 발굴하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며 주제의식을 확장하여 내수로 된 연시조를 처음에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숙성실에서 2년 동안 나오지 못한 채 7, 80번은 더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25년 정형시학 여름호에 3수짜리로 완성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숙성실을 운영한다는 원칙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저희 창작자로서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장해주는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비평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입니다. 칭찬에 도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인으로서 자신과 작품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발전의 길입니다. 요즘 문해지, 시집 또는 시조집 해설은 칭찬 일색입니다. 미흡한 점이나 아쉬운 점, 그리고 발전시킬 과제에 대한 비평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칭찬과 호평의 행간 속에서도 도전 과제를 찾는 갈급함이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자는 찾아낸 단점을 곱씹고 되새김질을 거듭하는 노력으로 그것을 부단히 메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신춘문예 당선은 기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평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굵고 남성적인 육성, 검은고 같은 중후한 가락은 다른 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된다는 장점, 그 평은 더욱 발전시키고 다소 거친 흠이 있는 부분, 이 단점 부분은 늘 기억에 간직하고 지금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조집 집시은하를 걷다를 내고 나서 유성호 평론가께서 해주신 서정의 편폭과 구체에 관한 가능성에 대한 그 답을 내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바로 앞서 제시한 저희 창작 10원칙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조집 밤톨 죽기는 장석주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시인으로서 성장해온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정형시의 율격으로 인한 시적 다의성, 운율, 리듬의 제약이 생겨 답답하다는 지적은 저희 다음 단계로의 성장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정형률을 지키면서 이미지, 비유, 리듬 등 시적 운영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 세 번째 시조집 화석지대 해설에서 박수빈 평론가께서 제 작품의 리듬 쪽 부분에서의 성장한 면을 매력적인 장점으로 짚어주셨고, 네 번째 시조집 거미의 협상술 표사글과 해설에서 박영숙 시인과 임채성 시인께서 시조단에서 드문 고유한 특질을 지닌 시적 개성으로 그 입지를 세우고 있다는 과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의 노력이 내외적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완할 과제를 찾아 나서는 원칙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작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굳이 시창작 도서를 소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정형률을 이해하지 못해서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는 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조이기 전에 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형기 시인께서 엮으신 시창작 강의를 일독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조 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조 창작 10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원칙 좋은 소재를 찾아 나선다. 제2원칙 찾아낸 소재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제3원칙 시조의 굴격을 튼실히 세운다. 제4원칙 형식이라는 골조에 살을 채워넣는다. 제5원칙 시적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 제6원칙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제7원칙 적확한 이름을 붙인다. 제8원칙 30번 이상 퇴고하고 일본 독자를 적극 활용한다. 제9원칙 숙성시를 적극 운영한다. 제10원칙 비평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희 보잘것없는 창작 원칙이 여러분께서 나아가는 시조 창작의 길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미국 작가 나탈리 골드버그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말은 글쓰기의 스승은 따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공부와 습자, 그 흘린 땀만이
스승일 뿐입니다. 그런 고된 여정을 응원하면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